법무부의 검찰 개혁과 인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수처 출범을 둘러싼 여야 갈등도 예고되고 있는데요. 야당은 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의원님은 원래 공수처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호의적인 네. 처음에 필요성도 말씀하셨고요. 왜 바뀌신 건가요? 지금 현재 법이 문제가 뭔가요? 공수처는 그 부패 예. 수사를 전담하기 위한 수사청으로서 예.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또 특히 고위공직자 수사와 관련해서는 그러한 독립된 수사청이 수사를 전문적 효율적으로 담당을 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 설립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크게 하고 가장 있었습니다. 먼저 제기한 분 중에 한 분이시죠? 예. 필요성을? 예. 그런데 정부 여당의 공수처 안은 이러한 부패 수사를 위한 전담 효율적인 수사청이라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부패 수사에 전혀 효율적이지 않은 그런 조직이고 그리고 부패 수사가 아닌 정치적으로 왜곡될 수 있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조직을 제도화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체 맥락은 제가 이해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여쭤볼까요? 네. 어떤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 원래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인가요, 지금? 예. 수사의 효율성 부분은 이제 많이 논란이 된 그 공수처법 24조의 문제인데요. 24조요. 공수처가 경찰과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수사를 요구를 할 경우, 이첩 요구를 할 경우에 다른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입니다. 사실상 경찰, 검찰의 부패 수사를 공수처가 완전히 통제하는 그런 규정인데요. 부패 수사는 특성상 수사가 아주 복잡합니다. 기업 수사를 하다가 공공 부분에 대한 혐의점이 발견이 되고 공공 부분의 실무자나 관리자 수사가 먼저 시작이 된 이후에 그 지시 감독자를 찾아가는 형태로 해서 고위공직자, 의사결정권자까지 가는 그러한 수사의 흐름을 갖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면 부패 수사의 사실 99%는 경찰과 검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1%를 담당하는 공수처가 내가 1%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으니 수사를 전체를 달라. 라고 했을 때 그 1%가 전체 99%의 사건을 완전히 파악하고 잘 결론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수사의 실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예견하기 어렵고 그래서 부패 수사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고 또한 그 전에 하나만 더 여쭤보면 여당에서 주장하는 거는 공수처가 검경이 예를 들어서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발견했을 때, 인지했을 때 통보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수사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초기 단계부터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경우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물론 그 통보를 받고 그때부터 수사를 개시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공수처의 수사 규모가 너무 적습니다. 공수처가 이 민간 기업 분야의 수사부터 그리고 공무원의 관리직 실무자부터 올라가는 이 수사의 전체 100%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예처럼 조직 규모 자체가 1,000명, 2,000명이 돼야 되는 그런 조직으로 그 설계가 돼야 되는데 우리의 지금 공수처는 그런 부분들을 전혀 예상하지 않고 1%만을 담당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목적 하에 아주 작은 규모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조직 규모 측면에서도 수사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의원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여당에서 이 공수처법을 맨 처음에 의원님도 마찬가지고요. 제기하신 이유가 어떤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약하기 위해서 그랬던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필요한 건 맞죠? 어떤 그 검찰 권력을 제약하는 게? 검찰 권력을 그러니까 검찰을 견제하는 것이 공수처의 제일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수처는 부패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전문 효율적인 수사 기구다라고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 그렇죠. 말씀하시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실 실제상
그 고위공직자 중에 검찰이 그동안 조직 감싸기의 관행으로 그 부분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 이 검찰 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되 이 기소 부분에 대해서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그 제도적인 설계를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늦지 않았고 8월 국회에서 이 부분이 논의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지면 안 된다는 입장이신 거죠?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해서 수사 권한을 견제를 한다라는 거는 지금 검경 수사권의 기본 방향이기도 하고 당연히 수사와 기소는 분리를 해서 서로의 권한을 견제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인권 보호에도 맞는 방향입니다. 근데 이 법을 만든 측의 입장을 제가 한번 들어보면 그쪽에서는 지금까지 검찰 어떤 권력이 너무 비대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수사 기소권을 가지지 않고는 어떤 과도기적으로 수사 기소권을 가지지 않고는 검찰의 어떤 비대한 기능을 제한할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최근에 추미애 장관이 촉발한 여러 가지 사태를 통해서 기소심의위원회의 작동을 우리 국민들이 보시게 됐는데요. 제가 수정안으로 낸 것은 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되 검찰에 대한 말씀하신 그런 과도기적 견제 방안이 필요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러한 그 과도기적인 견제 방안으로 기소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기소심의위원회는 무작위로 추출된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고 판단을 하도록 하는 그런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검찰의 기소권을 견제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 기소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저번에 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도 비전문가들이 그런 어떤 법률적인 거를 하루아침에 이렇게 결정해도 되겠느냐 뭐 이런 어떤 반론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 이재용 그 회장에 대한 기소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사실 이 기소심의위원회가 기소의 적부 부분을 판단을 함에 있어서 양형 요소들을 너무 많이 고려를 한 사안입니다. 고려의 대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이 좀 더 전문적으로 논의가 돼야 될 테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이제 경영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면 이 공수처의 기소심의위원회가 설치됐을 경우에 공수처의 기소심의위원회는 부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판단입니다. 오히려 국민 일반들이 갖는 이것이 부패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법원에 의해서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라는 그런 국민의 일반적인 법 감정이 오히려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더 정확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오히려 도입해야 되는,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국민들의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근데 저번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비전문가들이란 한계요. 그다음에 그 수사 과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비전문가들이 단시간 내에 어떤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여기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없진 않은 것 같습니다만 방금 여쭤봤지만 어떤 법 감정을 적절히 판단하는 부분에서는 국민들이 모를 수 있지만 단시간 내에 비전문가들이 어떤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고도의 법리적 판단을 한다는 것이 불합리할 수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그 기소심의위원회의 판단이 물론 제가 낸 수정안에서는 기속적인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소가 됐을 때는 법원에 의해서 이제 전문가에 의해서 유무죄의 판단이 들어가는 것이고 불기소 결정이 됐을 경우에는 재정 신청을 통해서 다시 한번 법원이라는 전문가에 의해서 그 시각이 보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부패에 대한 기준과 법감정과 전문가에 의한 판단들이 결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하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또 걱정하시는 게 하나가 공수처라는 어떤 거대 기관이 예를 들어서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덮을 수 있다 이런 걱정도 하고 계신 거 맞죠? 어떤 부분이 좀 설명? 마찬가지로 공수처법 24조의 부분인데요. 24조가 경찰, 검찰이 기왕에 진행하고 있는 부패 범죄의 수사를 이첩받아서 가져가서 거기에서 수사를 하고 지금 정부 여당 안에 따르면은 최종적인 그 기소권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 결정을 할 경우에 이 불기소에 대해서 더 이상 다툴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묻혀져 버리게 되는 그런 위험성에 대한 견제 방안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해한 게 그러니까 어떤 검경이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수사하고 있는데 통보를 받았으니까 그거 가져오세요 하고 가져와서 뭉개버릴 수 있다 이 말씀으로 맞습니까? 제 이해가?
근데 이제 이 법안 보면은 공수처가 기소를 안 할 경우에는 네. 대검찰청에 이첩하게 돼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건가요? 그거면 충분하지 않나요? 그 공수처가 대검으로부터 통보받아서 이첩 요구를 해서 가져온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 결정을 했을 경우에 다시 대검에 이를 알려주도록 되어 있다라는 규정으로 정부 여당은 사건을 덮을 수 수 없다.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주장을 합니다. 하고 있는데 수사의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미 수사기관에 의해서 한 번 진행된 사건, 이미 진행되어서 불기소의 어떤 결정까지 난 사건은 그 과정에서 수사를 통해서 증거인멸이나 증거의 그 왜곡 현상들이 이미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불기소 처분이 났지만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기속력은 없지만 이를 다시 수사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혐의점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그런 수사의 요구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 대검에 다시 알려주도록 한다라는 규정만으로는 실효성을 전혀 담보하지 못한다라는. 사건 자체를 이첩하는 거 아닌가요? 불기소 결정을 하면? 네, 사건 자체를 다시 보내지만 그 부분이 실효성을 담보하지는 못한다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이 검찰도 공수처 검사들을 수사 가능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수처 검사들이 이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일부러 덮었다든가 일부러 봐줬다든가 하면 검찰이 직권남용이나 이런 걸 수사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 여기서도 수사하고 여기서도 수사할 거나 있으면 견제권은 얼마든지 양쪽에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이게 이 공수처라는 기관을 살펴볼 때 이 수사의 현실이나 이 부패 범죄의 특성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살펴보시는 것이 이 공수처의 기능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 정부 여당이 또 하나 주장하는 것은 이 공수처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느냐. 그러니 이 부분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정부 여당의 주장이 공수처의 그렇습니다. 직권남용을 견제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부패 수사가 그렇게 힘든 이유는 이게 부패 범죄의 수요와 공급이 서로 일치하기 때문에 이를 외부에서 발각하는 것이 내부 고발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패 범죄라는 부분들을 살펴볼 때는 내부 고발을 어떻게 활성화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요.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부분을 반드시 신경 써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 내부 고발자에 대한 수사, 기소 권한을 오히려 공수처의 유일한 권한으로 주고 있는 그런 법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부패 범죄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부분 발각해서 수사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발각 자체가 어려운 것이 이 범죄의 현실입니다. 특성입니다. 좀 무거운 질문 말고 좀 가벼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께서 서울시장 출마가 가능하실까요? 보시기 어떻습니까? 지금 전국이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물론 이제 재난, 전염병, 코로나19 수해로 인해서 국민들이 힘들어하시고 계시는 것도 있지만 정치권, 정부 여당발 이 사회의 어지러움, 부동산 대책도 그렇고, 그리고 또 고 박원순 시장이 성폭력 범죄 의혹,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아주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이 고민이 깊은 상황에서 어떤 자리를 가지고 생각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진지하게 깊이 있게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여쭤보는 게 약간은 좀 민망하긴 한데 국민의당이 기대보다는 어떤 존재감이 별로 없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원내에 대한 분석이나 혹시 앞으로 뭐가 문제인가요? 지금 보시기에? 지금 현재 국민의당이 세석 소수 정당으로 원내에서 많이 힘들지 않느냐, 국회에서 많이 힘들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국회에서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빼고 안 힘든 정당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있는 정당은 그 180석의 거대 여당 하나가 있고 그 거대 여당에 의해서 운영되는 국회가 있을 뿐이고 100석이 넘는 미래통합당도 소수 정당만큼의 목소리와 역할밖에 주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 같이 힘든 상황 속에서 국민의당이나 힘든 건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신가요? 다 같이 힘든 상황 속에서 서로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활발하게 서로 소통을 하면서 공동의 대응, 공동의 대처에 대해서 논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중에 요새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통합당과 얼마든 손잡을 수 있다. 이 네. 말씀을 맞죠? 네네.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 미래통합당의 변화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가시적으로 국민들께 피부로 느껴지기 이전에 저희 국민의당에서는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미래통합당을 실용정당으로 탈바꿈하려고 하는 그러한 변화의 노력들을 저희들이 감지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꾸준히 이어지고 보다 과감하게 진행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 부분에서 우리 국민의당이 미래통합당과 손을 잡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지금 가시적으로 이 정책은 손잡을 수 있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신가요? 혹시 있나요? 지금 이미 현재로서? 손을 잡았던 것이 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금지 및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공동으로 결의를 했고 그리고 지금 수해에 있어서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아주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산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영향력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태양광 사업과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사소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기국회를 앞두고는 이러한 하나하나의 그런 당권이 아닌 정책적인 연대 부분에 대해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한 탄핵 금지인데 어떤 위원님께서 초기에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역시 말씀하셨던 분이라 제가 여쭤보는 부분인데 윤석열 총장의 어떤 측근 감싸기 의혹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비판적인 생각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어떻습니까? 뭐 윤석열 총장의 측근 감싸기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추미애 장관이 이 사건은 검언 유착인데 윤석열 총장이 측근 감싸기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사건을 규정하면서 그 이후에 뭐 지시를 잘라 먹었다 뭐 이런 발언들을 저희 국민들이 쭉 목도하게 됐는데요. 사실 지금의 이제 그 채널A 전 기자에 대한 구속 기소장에 드러난 사실관계까지 파악을 해보더라도 검언유착이라는 규정이 있을 뿐 검언유착이라는 실체가 없었고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보여준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청장에 대한 그러한 그 각종 발언들은 윤석열 청장을 오히려 고립시키고 윤석열 청장의 측근 감싸기라는 그러한 왜곡된 사항들을 발생시키는 그러한 사실밖에 드러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측근 감싸기에 대해서 뭐 언급을 할 만한 실체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서 약간 추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